네, 반갑습니다. 손조원입니다. 먼저 수험생 여러분, 1년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수능의 결과가 다 잘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아마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 지금부터 1시간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얻지 못한 점수를 최소한 한 10점은 만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면서 제가 전체적인 요약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저거 띄우지 말고 그냥 일단 본질적으로 지금 대입 제도 자체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이거 체감하고 계실 건데, 첫 번째는 정시에서는 무조건 고3보다 N수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걸 한 번 더 공부하는 거하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고3들은 이 대입제도가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서 너무 복잡하면서 어느 한 곳에도 마음을 둘 수가 없죠. 수시 안 할 수 없고, 또 그러다 보면 내신 관리해야 되고, 또 수능은 다가오고, 이러다 보니까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쫓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결국은 이 대입제도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재수생을 양산하는 N수생 공화국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사교육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도대체 이 대입제도를 왜 이렇게 유지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사교육을 지원하는 사교육 후원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 대입제도는 문제투성이다. 이거 고치지 않는 이상 우리 고3들은 매년 고생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 못 친 게 여러분 탓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제도의 모순에 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불수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난이도 조절을 상당히 실패한 시험이죠. 국어는 상당히 어렵게 나오고 변별력이 커져 버렸고, 특히 1등급에서 표준 점수의 점차가 작년보다 커져 버렸고, 영어는 도대체 절대평가에서 90점 이상 맞으면 1등급 하는 게 한 10% 이상 나오게 하겠다고 처음부터 했는데 작년에도 6%대, 올해 또 3%대까지 떨어지면서 여기에서 다들 멘붕이 온 거죠. 그런데 이거 멘붕만 하시지 말고 잘 생각을 해보면 올해 수시에서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애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가 아주 좋은 애, 논술을 아주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의외로 떨어지고, 오히려 학생부가 조금 떨어지고 논술이 어중간한 애들이 수능을 잘 봐서 들어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정시에 수능 우수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수시로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면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이해하시면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대학들의 모집 요강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대학이 이기주의의 극에 달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위 한 15개 대학이 우리나라의 좋은 학생을 싹쓸이 하겠다, 대학의 발전, 학생을 잘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생각 대학들이 없어요. 특히 최상위권 대학들이 이기심이 극에 달해서 이원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이동이라든지 이런 장난을 치면서 성적대가 중상위권 이하로 내려갔을 때 대입 결과를 내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참 제가 우리 특히 고3들 쳐다보면 마음이 너무 짠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진하셔야 됩니다. 딱 20일 남았는데 20일 동안 이 설명회 여러 번 들어보기도 하고, 또 자료집을 자세히 분석하면 저는 최소한 10점 이상은 자기 점수를 전략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생각 밖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말고 수능 마지막 5교시, 6교시 지원 전략에 있다 생각을 하시고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을 제가 요약적으로 한 10분 안에 딱 설명하고 나머지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할게요. 첫 번째 나타나는 사항이 정시는 N수생이 초강세다. 이게 어느 정도 초강세냐 나중에 자료에 나오겠지만은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재수 이상이 약 80%입니다. 그리고 스카이 주요 대학들도 6, 70%가 되니까 정수라고 써놨네 내가. 이게 정신이 없네. 정시는 N수생이 초강세라는 걸 분명히 알고 이 대전제하에서 가야 되고 이 정시의 판도를 가를 핵심 포인트로 일단 최상위권에서는 이 최상위권 학생들은 국어가 올해 많은 결정을 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상위권도 국어로 수학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고 그러나 중위권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특히 수학 3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이 100분위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표준 점수는 3, 4점밖에 안 나는데 100분위 점수로 수학이 10점까지 차이 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사탐론이죠. 그죠? 아주 이게 기기묘묘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 시간을 좀 두고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을 미리 딱 머리에 넣고 들으면 훨씬 편할 겁니다. 모집 단위가 이동을 한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가군에 있던 주요 학과가 나군으로 가는 경우가 몇 군데 나타나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가와 나를 같이 그러면 연고대 쓰고 서강대 성대 쓰고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전에는 연고대 최상위권 학과가 추합이 아주 많았는데 이번에는 중상위권 학과도 나군의 서강대 성대 한양대가 인기학과와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추합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올해의 특별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면 다군의 정설이 좀 많이 됩니다. 다군에 어떤 대학이죠? 뭐 시립대라든지 건국대, 동국대 이런 학교가 작년에 좀 재미 보고 올해 좀 더 늘렸어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홍익대나 이런 경우 작년에 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앞에서 우리 남 소장이 이야기했듯이 다군의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와 어떤 변수가 나타날 것인가. 그러니까 모집 단위가 이동했다라는 변수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영 방식. 이 반영 방식이 이제 여기에서 보면 대학들의 이기심이 극에 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가천대나 이런 데서 뭐 2과목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다가 뭐 이게 상위권 대학까지 서강대, 성대 이런 대학까지 A, B로 해서 그 학생이 어느 하나라도 잘 보면 그걸 반영 비율을 높은 쪽으로 계산을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런 반영 방식의 이원화라든지 또는 다원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상위권 대학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을 더 독점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이러한 이기심이 보인다 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특별하게 올해 하나 나타난 게 접수 마감일이 예전에는 마감일이 약간씩 달랐거든요. 근데 올해는 29, 30, 31일 전국 대학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마감 시간대 마감 날짜가 달라서 미리 뭐 30일 마감하는 대학은 넣어놓고 31일을 집중적으로 고민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준비를 잘하는 학생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한 20일 동안 내가 원서를 세 가지를 쓸 때 일반적으로 뭐 적정, 상향, 소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재수를 각오하면 또 다르게 쓰겠죠. 또 N수생 같은 경우는 다 낮게 써야 된다든지, 이 케이스는 다양할 건데, 그러나 그게 한 가지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플랜 A도 있어야 되고 플랜 B도 있어야 되고 플랜 C 정도, 이걸 미리 잘 준비해야 되는 게 어느 해보다도 좀 중요해진 해가 됐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의외로 올해 입시에서 준비를 잘하는 학생이 지원 전략에 대한 전략적 관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올해 양상을 잘 파악하면 생각보다도 좋은 경우가 나온다. 매년 정시는 펑크가 납니다. 그건 다 아시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펑크는 완전 미달이 아니라 추합을 많이 돌거나 추합을 돌면서 점수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조금 못 봤지만은 그런 대학에 자기가 지원을 하면 재수 3수 이상의 효과가 나오잖아요. 이걸 찾아야 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제 남은 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2,000명 정도 지원 전략 설명회에 지금 라이브로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들은 그런 용기를 갖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매년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원서를 쓰기 위해서는 필수 아이템이 딱 세 가지 있어요. 이거는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돼. 자, 원서를 쓸 때는 어디 상담하러 가가지고 뭐 대치동 가가지고 1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원서 쓰는 학생 좋은 결과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돈 받고 상담을 해줬는데 합격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무조건 붙을 만한 안정권을 낮게 쓴단 말이야. 또 부모가 학생이 마음이 약하면 세 개 다 붙을 만큼 쓰는데, 처음에 발표 났을 때는 기분이 되게 좋지. 그런데 나중 최종 결과를 보면 비슷한 점수를 받은 친구가 훨씬 좋은 대학에 가 있는 경우를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돈도 들이고 남한테 많은 조언과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가장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개별 상담을 통해서 원서를 쓰는 것, 특히 컨설턴트를 통해서 원서를 쓰는 것은 중수 이하의 전략이다. 절대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 고수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돼야 되는데, 그때 꼭 챙겨야 될 게 세 가지인데, 첫째, 내가 원서를 쓰는 대학의 학과에 대해서 그 대학 전체와 학과의 최근 3년에서 5년치의 트렌드를 보셔야 돼. 점수가 등락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뒤에서 내가 몇 개 예를 들어 드릴 겁니다. 요거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최근 3년에서 5년의 입결 체크를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치표는 말 그대로 참고용이다. 배치표를 가지고 원서를 쓰면 안 돼요. 지금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배치표 안에서 절대로 담아낼 수 없다.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는 하나의 장표로 이걸 써야지 배치표에 맞춰서 쓰는 건 안 된다. 왜? 가산점도 있고 반영 비율도 각각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대학마다 다른데 일정 점수대를 같은 라인에 놓았지만은 세부적인 점수를 넣어보면 원점수가 동점인데 실제로 대학에 따라 확 점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치표의 한계를 인정하라. 이게 두 번째고요. 그러면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메가스터디나 진학, 아마 이거 두 개 주로 요즘 쓰는 것 같은데, 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로 지원했을 때 여러분들의 점수의 효용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에 저희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학생에 대해서 점수를 정확하게 입력하게 한다든지 수정하는 횟수 제한이라든지 헛수 배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뤄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아이템을 잘 참조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내면
아마 여러분들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래서 남은 20일이 어쩌면 여러분의 1년의 재수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원칙을 사수하라. 그래서 원칙을 잘 정해놓고 그걸 딱 사수하면 최고의 대입 결과가 나올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 큰 줄기의 핵심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정시는 N수생이 초강세다. 그리고 올해는 국어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 그러나 3등급 밑으로 내려갔을 때 수학에 있어서 백분위의 이 왜곡 현상에 의해서 의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 사탐론이라는 사탐 하나 가탐 하나 본 이과생들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이게 올해 입시에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거다. 이거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모집 단위가 가에서 나로 이동한 대학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다 쪽에 정설된 경우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다음에 반영 방식이 이원화 다원화된 것들은 대학의 이기심이지만은 이걸 우리가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 마감일이 하나로 싹 몰렸기 때문에 미리 전략을 치밀하게 세운 학생이 최후 승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필수 아이템 3개 중에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합격 예측 서비스를 가장 잘 활용하는 학생이 이 게임에서는 승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는 초스피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년 2016 핵심 이슈에 보면 거기 요 자료에 나오죠. N수생이 제일 앞에 거. 초강세다. 이 의예과 메디칼 쪽 보면 2020학년도부터 작년 거가 이게 아직 표집이 안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78, 80, 79 거의 80% 정도죠. 그러니까 재학생은 한 20%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정시로 메디칼 쪽은. 그리고 재수생도 40%가 채 안 돼. 그러면 3수 이상이 약 40%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정도로 지금 의예과나 이런 쪽은 N수생의 초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럼 이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는 어떻느냐? 이것도 또 최근에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가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죠. 그죠? 연고대는 70%, 80% 가까이 갑니다. 경희대까지도 70%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 고3들이 지금 이거 듣고 있다가 뒤로 자빠질지 모르겠는데 이거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고3 올라왔을 때 마음을 확실하게 잡고 수시가 아닌 학생은 완전히 수능에 올인하라 했지만은 현실이 안 되잖아. 그러다가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상당수 학생들이 재수 각오하고 벌써부터 독서실 가 있는 학생, 선행반 막 들어오려고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 제도를 만든 교육당국, 특히 대학들,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나 고3이 냉정한 판단으로 이 입시에 대응하면 생각밖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 증거로 이걸 내세운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올해 만점자가 5명 나왔는데 재수생은 1명입니다. 고3이 4명이죠. 문과생 1명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은 당연히 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N수생이 초강세라 하지만은 이 N수생들이 정말 우수한 학생은 아니에요. 대입 제도가 잘못돼가지고 한 번 더 하면 똑같은 거 한 번 더 하면 당연히 점수 더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 제도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고3이 손해보고 있다. 그럼 이 중에 오늘 고1, 2학부형들도 들어와 계실 건데요. 이건 냉정하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대입 제도는 절대적으로 N수생에게 유리하게 잘못 판이 짜져 있기 때문에 미리 각오를 확실하게 하고 수시 정시의 방향을 딱 정해야 된다. 그리고 수시는
한 반에 한두 명밖에 해당 안 돼요. 실제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 나머지는 전부 정시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어중간한 마음을 가지면 매년 이 덫에 빠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판도를 가를 2026 핵심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제목만 보시면 될 건데, 최상위권은 국어 고득점자가 절대 유리하다. 자, 봐보십시오. 이 표에 보면 국어는 표현 점수가 만점에서 여기 1등급 마지막까지가 14점이나 차이 나죠. 수학은 1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이런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수학이 훨씬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과생들이 문과 침공이 유리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그 문과생 이제 문이과라는 개념 자체는 없지만은 국어의 영향력이 최상위권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2등급에 가서도 보면 마찬가지죠. 요 점수 차가 6점 정도 차이 나는데 국어에서는 요거는 3점밖에 차이 안 나요. 수학이 사실은 약간 잘못 출제된 거예요. 몇 개 어려운 문제 빼고는 2등급은 왕창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표현 점수가 2등급에서 3점 차이 나는데 백분위는 6점이나 차이 나죠. 그러니까 백분위 반영을 하는 나군의 성대 같은 경우에 올해 특이하게 백분위를 반영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수학을 2등급 밑에 받았다면 얘는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원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대가 이원화를 했지만은 나군의 백분위 반영이라는 것에 의해서 생각보다도 좀 지원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그건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니까 끝까지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원서 쓸 때 의외성의 한 부분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위권 3등급에 가면 더 심하죠. 요 점수 차가 몇 점이죠? 4점 차죠. 4점 차인데 백분위는 10점까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랬을 때 백분위 반영 수학대학에 있어서 백분위 반영 대학에 있어서 수학이 이제 중상위권 대학에 수학을 좀 못 봤다 할 경우는 이 점수 차를 극복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영역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위권에 가면 수학 영역 점수에 따라 대학별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예를 하나 그 다음에 넣어놨어요. 자, 볼게요. 지금 오른쪽 요 표를 보면 지금 이 A 학생하고 B 학생이 표준 점수는 1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런데 백분위 반영 대학에 가면 이게 3점 차로 확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 반영 대학을 갔을 때 B 학생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A, B 학생 모두 단국대 지원할 경우에 A 학생이 유리하다. 왜? 단국대는 백분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럼 B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을 갔을 때 1점밖에 차이 안 나니까 덜 불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수학이 이제 2, 3등급 갔을 때 백분위의 어떤 영향력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올해 핵심 이슈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올해 정시 지원에 있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건데 뭐니 해도 사탐론 현상을 대부분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최상위권부터 중위권까지 폭넓게 사탐론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지금 최근 한 3년을 보면 사회탐구 하나, 과학탐구 하나를 지원하는 지금 문이과라는 개념 자체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지원해서 뭐 문과를 갈 수도 있고 이과를 갈 수도 있고 또 이과 쪽에서는 가탐에 가중치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탐의 이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죠. 거기에 비해서 사회탐구, 과학탐구에 한 개씩 요 지원하는 숫자가 24학년도에는 3.7%밖에 안 되는 올해 17%까지 이렇게 늘어났다. 사탐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선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메가스터디에 지금 예측 서비스에 들어와서 지금 벌써 나타난 현상을 보면 290 이상, 290 이상, 여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2배. 그 다음에 290에서 280 사이도 거의 2배. 뭐 거의 2배죠. 그런데 250 밑으로 내려가면, 이 현상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이과에서 특히 과탐 2개를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학습 부담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사탐 하나를 선택하고 과탐하면 점수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고, 이런 학생은 생각부터 이과를 지원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 점수를 살려서 문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이과 성향의 문과 침공을 의도한 학생들의 숫자가 최근 이 제도가 바뀌고 나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영향으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자료를 보면 여기 이제 지금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의예과는 294점 이상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도 한 2배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스카이 대학이 28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여기도 한 2배 늘어났고, 그 다음에 서성 한중 276 여기까지도 한 2배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의외로 사탐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 데이터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탐하고 가탐 한 개씩 선택한 고득점자가 전에보다 2배 이상 늘기 때문에 그랬을 때 100분위 성적을 보면 누적 10%를 하면 작년에는 262점이었는데 올해는 272점, 그러니까 10.5가 올라갔고, 누적 20%까지도 246, 260, 14점. 당연히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자기의 점수를 올리겠다라고 생각한 것의 실제 효과는 대입 결과에서 생각보다 작게 나타날 거고, 끝까지 과탐 2개를 선택한 학생은 분명히 100분이나 이럴 때는 엄청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숫자가 모수가 줄었으니까. 그렇지만은 과탐 2개를 강제 지정하거나 또는 가산점을 줬을 때 의외로 만회할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가탐 선택한 학생들이 사탐 넣은 현상에서 내가 엄청나게 피해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최종 입시 결과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앞에 요거 하나 지적하고요.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은 여전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과생의 문과 침공은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를 보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연세대를 가지고 자연계를 한번 보면 이 학생의 지금 점수를 똑같이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탐 하나 가탐 하나를 했을 때 최종 한산 점수 3% 가산점을 주거든요. 그럼 요 A 학생 같으면 사탐 하나 가탐 하나 했을 때 651.62가 되고, B 학생은 654.69가 되기 때문에 가탐 2개를 선택한 학생이 3.07이 유리한데, 요거는 우리가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실제로 가탐 2개가 이렇게 똑같이 92, 92, 95, 95 나오는 학생이라면 국어 수학에서 월등히 잘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정도의 점수 차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만든 거고, 실제로는 성적이 A 학생하고 B 학생하고 거의 수준이 똑같다라는 전제는 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 시험을 쳤을 때 B 학생이 가탐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국어나 수학에서 월등히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럼 가산점 주는 대학교, 아마 앞에서 우리 남 소장이 충분히 이야기해서 아실 건데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런데
이런 데에 있어서 이제 지금 오늘 처음 설명을 들으니까 뭐 이렇게 복잡해 하고 이런 게 있냐 막 이렇게 하고 또 학부형들은 뭐야 이렇게 되실 건데 자료집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학교 개척 서비스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고 하면 이거 조금만 있으면 쉬워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갈 대학 근처 대학에 가산점이 어느 대학이 있고 어느 대학이 없는지 다 말 안 해도 마지막에 급하면 쉽게 외워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점수를 가지고 지금 사탐 하나 가탐 하나를 했을 때 얼마만큼 손해가 나는지 가산점을 전혀 안 주는 대학에서는 손해가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얼마만큼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문에서 수학 열세, 반영 비율과 변수로 방어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국어와 탐구 반영 비율이 높거나 사탐 가산점 부여 대학을 이 학생은 찾아야 된다. 수학이 만약에 좀 시험을 못 봤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어와 탐구의 반영 비율을 높이고 사탐 가산점 부여 대학 이런 대학을 문과에서 찾으면 의외로 사탐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 과탐 2개 하다가 사탐 하나를 한 학생은 이과생 중에 약간 수학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요소를 여기다 넣어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요. 자, 경희대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 이런 경우에 국어 92, 수학 81, 탐구 88.5.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이렇게 좀 높게 나오고 여기는 수학을 반영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요 비슷한 점수대에 왔을 때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경희대는 요걸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문계열 중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학과 표준 점수 강점을 활용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인문계열 중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가 서울대나 서강대, 성대, AB형. 그 다음에 여기는 4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경희대라든지 그 다음에 연세대, 동국대 일부 학과, 뭐 인하대 이런 데서는 30%, 25% 사이 반영한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이 지금 조금 문제가 됐을 때 요걸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하는 반영 비율을 가지고 찾아내면 된다. 그래서 시야를 넓게 보고 이 내 점수가 어떤 과목의 점수가 조금 적게 안 나왔을 때는 그 영역을 반영 비율이 낮은 데를 찾으면 된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찾는 것들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예측 서비스에 넣어주면 이 학생의 지금 점수 구조상 어느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을 내주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너무 예측 서비스에 활용해 가지고 그 표만 보고 자꾸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의외로 찾아보고 역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남도 불리할 거고, 그럼 불리할 경우에는 지원율이 떨어지면, 경쟁률이 떨어지면 생각보다 폭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학교 개척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지원 동향이 어떻게 가느냐를 보는 거고, 거기에서 의외성이 좀 나타난다 하면 그걸 끝까지 잘 주시했다가 지원하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넣어놓고 말 그대로 시야를 넓고 깊게 바라는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건국대, 시립대, 나구 모집 단위의 단위별로 경쟁률을 비교를 해놨는데 이럴 경우에 자연계열을 포기할 수 없다면 가산점 없는 대학을 공략해야 한다. 단 가산점 없는 대학의 경쟁률은 이렇게 생각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여기에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사탐런을 해서 가탐을 2개 강제 지정이 아니고
사탐도 해도 되고 이럴 경우에 과탐에 대해서 가산점을 아예 안 주는 대학은 본질적으로 이까지만은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올해 사탐 선택한 것 자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거꾸로 끝까지 가탐을 지킨 학생은 상당히 불리한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경쟁률도 보고 가산점 없는 대학의 실제 상황들을 이해하시라고, 이 없는 대학들이 이렇게 높게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지금 드러난 거예요. 연세대가 3%의 가산점을 줬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 국어를 가지고 커버한다면 2점 정도를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 아주대 같으면 3%인데 한 3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엄청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거는 5점 정도가 필요하다. 실제로 점수 계산을 해봤을 때 요럴 거다 하는 것들을 예를 쭉 드러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가산점을 줄 경우에 내 점수가 나머지 다른 국어나 수학이나 다른 과목으로 얼마나 커버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으라고 이거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런데 실제로 상위권 자연계열의 대학들의 최근의 합격 동향을 보면 어떻느냐. 경희대 같은 경우에 사탐 선택한 학생은 자연계열 모집단입니다. 0.4%밖에 합격 안 했더라. 그러면 이 학생은 나머지 국어나 수학을 엄청 잘 본 겁니다. 그리고 사탐 하나 가탐 하나 선택한 학생들이 요 가탐의 점수 모자라는 걸 사탐을 가지고 짧은 기간에 점수 올려서 만회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최종 합격자들을 보면 가탐 선택한 애들밖에 없더라는 거죠. 경희대 같은 경우에, 숭실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더라.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학률 통계와 사가탐 이렇게 선택한 학생, 이 자연계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3.7%, 이학과, 공대 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에 있어서 실제로 작년까지 사탐 하나 가탐 하나 선택한 학생의 합격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그 숫자가 워낙 늘었기 때문에 사탐 하나 가탐 하나를 선택한 학생의 합격자 비율은 좀 늘어날 것입니다만은 생각만큼 그렇게 유리한 결과를 내지 않는다라는 게 최근의 결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이나 기하 가탐 응시 중위권, 요걸 선택했는데 중위권 중에서 필수 응시 대학 위주로 이걸 지원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적분이나 기하나 과학 탐구를 강제 지정하는데 대학의 수준은 아주 높지 않은 대학, 국립대학이 이런 거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내가 가탐을 2개 하고 미적분을 했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다. 야, 도저히 갈 대학이 없다. 이럴 경우에 이런 대학들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가천대 클라우드 공학이라든지 고대 세종에, 그 다음에 부산대, 요런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주로 국립대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가탐 지정대학의 모집 단위를 보면 지금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산대 같은 경우에도 전기공학이나 그 다음에 강원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요런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사탐론의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올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집 단위의 이동의 어떤 효과.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서강대, 성대, 한양대가 나군으로 일부 이동한 과들이 있다. 그래서 서강대 반도체 공학이라든지 성대 같은 경우에 지금 요런 학과하고 또 여기에 신설된 요런 과, 그 다음에 한양대. 자, 그 다음
이게 생각보다 많은 변수를 가져올 거다. 그 다음에 요거는 군 이동인데 요 뒤에서도 할 건데 요 이원화된 계산 방식을 쓰면서 상당히 생각보다 복잡해지는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최상위권 나군 반영에 있어서 인문계열을 예를 들는데 국어와 수학이 높다면 서강대 성균관대가 유리할 수 있고 탐구가 높다면 한양대가 유리하다. 요건 반영 비율 때문에 그러는.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는 25% 반영하는데 이건 20% 반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강대 성대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탐구를 약간 잘 못 봤다면 한양대보다는 서강대 성대가 유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자료집은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를 예측해서 쭉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없죠. 뭐 앞에서도 우리 남 소장이 이야기하던데 여기 올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서강대는 올해 입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원자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서강대는 장사를 올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서강대는 가산점 없고 탐구 비율도 낮고 높은 국수 반영 비율로 올해 상당히 몰릴 거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것을 구체적인 예를 넣어 놓은 거예요. 수학에 있어서 한번 봐보세요. 100분이 100. 근데 요 3점 차이가 나타나는데 1점밖에 점수가 차이가 하나도 안 나죠. 어떤 문제를 틀리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여기 자 96까지가 100분의 2. 요 1등급이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10점 차이가 나타나는데 100분의 1을 반영하면 4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런데 여기 정도 오는 애가 요 표준점수 만점에 가까운 애는 아닐 거고 요 근처의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 점수 차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한 3점 이렇게 차이 나는데 요거는 2점 또는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성대를 보는 애들 중에서 수학을 애매하게 1등급 받은 애는 여기를 또 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점차가 적게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라고 지금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 올해 성대 같은 경우는 동점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이 자 1순위는 요 4개 과목의 표준 점수를 또 봐요. 여기서는 동점자일 경우에 요걸 1순위로 보고 요게 또 같으면 수학의 표준 점수가 우수한자. 이 정도 하면 대부분 다 걸러질 거예요. 근데 3순위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국어, 4순위는 탐구 영역 상위 한 개 과목 표준 점수. 그래서 결국은 또 표준 점수가 100분위보다는 점수의 변별 폭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성대는 약간 후회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한양대는 학생부 10%인데 학생부 10%라는 게 뭐 애매한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계열 적합성, 학교생활 성실도. 그럼 이건 출결일 거고 계열 적합성은 이 학생이 어떤 과를 지원했는데 주로 어떤 과목을 이수했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나 이런 생물 계열을 지원을 했는데 전혀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거 안 보고 다른 이과 과목을 선택했다든지 이럴 경우는 아마 손해가 좀 있을 거고 또 물리가 필요한 뭐 공학 쪽의 과인데 그런 걸 선택을 안 했을 때는 손해를 볼 건데 아마 이거는 생각보다는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모집 단위가 이동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다군으로 가서 작년에 근대와 동국대가 좀 재미를 봤기 때문에 올해는 요 과들은 그대로 다군에 있고 또 서울시립대가 진흥형 반도체 전공
근대가 2개 더, 동국대가 3개 더 이렇게 늘려놨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군에는 한 뭐 4, 5년 전에는 홍대가 거의 싹쓸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고대가 한번 넣었다가 빼버렸는데, 하여튼 다군을 이제는 주로 상위권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은 가나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다군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를 좀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봐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아마 내놓은 새로운 카드 중에 하나 같은데, 제가 이 자료집을 쭉 보니까 다군을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작년까지는 요 정도 경희대, 중앙대 요 정도 수준의 애들, 한양대 요 이제 뭐 저런 정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주로 가나에서 결정하고, 다는 한번 질러보거나 의외성을 노리는, 그러나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동안은 상위권 학생들은 가나로 거의 결정해야 되는 양상이었는데, 다에 쓸만한 과들이 좀 감에 따라서 생각을 바꿔버리면 다군의 건국대, 전기전자를 안정권으로 쓰면, 여기 충분히 될 만한 점수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오히려 의외로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경희대 반도체 소신, 서강대 성균관대 이럴 때 상향, 이렇게 써가지고 요거 1차 합격하고 여기에서 추합이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다군을 안정지원으로 하는 그러한 실험적 선택이 올해부터 좀 더 가능해졌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연구소에서 좀 강조해서 넣어놓은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왕창 안정권을 해가 하다 보면 이 안정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 이동에 따른 새로운 현상. 자, 그 다음 상위권, 중상위권 다군에 가면 작년에 입학 결과를 보면, 최근에 한 3년 정도 입학 결과를 보면 다군에 괜찮은 대학들이 앉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중대, 근대가 최상위권을 다 싹쓸이 해갔거든요. 그런데 경쟁률이 지금 봐보세요. 소프트웨어 학과 이런 게 가파르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기심이 거기에 달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나에서 상위권 애들을 주로 뽑겠다는 생각을 가나다로 분산시켜 가지고, 그래서 뭐 중대나 뭐 홍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막 50대 1 이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해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전형료 수입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너그마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주요 대학들이 가서 분산시키는 바람에 이런 대학들이 경쟁률이 떨어졌고, 자, 그 다음 한번 보면 홍대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졌어요. 자, 25년에 근대, 동국대가 다군 신설하고 올해는 더 또 신설할 거잖아요. 그래서 홍익대가 경쟁률 떨어지고 충원율도 하락했다. 홍대 같은 경우 24년까지만 하더라도 충원율이 약 300%, 400%까지 돌았잖아요. 작년에는 200% 넘는 게 있고 100% 밑도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홍대가 예전에 비해서 경쟁률도 현격하게 떨어졌고 충원 이제 추가 합격 비율이, 그래서 홍대가 엄청나게 여러 바퀴, 4바퀴, 5바퀴 돌아가지고 최종 카트라인이 확 떨어지거나 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줄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은 주요 모집 단위의 군 이동에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이 자 골고루 퍼짐으로써, 그러면 중위권 밑으로의 의외성이 일어나기가 어려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상위 한 10개, 15개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을 싹쓸이 해가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좀 극에 달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원화 방식, 특정 영역 우수하면 경쟁력이 커진다. 뭐 이거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건데,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합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작년에 성균관대부터 나타났고, 올해, 자, 넘어갈게요. 올해는 서강대라든지 주요 대학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성대 보면 인문계열 모집 합격
성적을 보면 의외로 수학이 이렇게 낮은 등급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 반영 비율을 낮추고 딴 거 가지고 커버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 비슷한 서강대, 성대, 한양대에서 이 지금 서강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주로 미적분 선택한 애들이 80% 이상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성대는 인문계열에서는 이과침공이 성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50% 가까이가 확률 통계를 가진 학생들이 갈 수 있었던 상황이 있다. 그래서 요렇게 이원화 방식을 쓰면 이과생들이 문과 침공을 하는 것이 한 2, 3년 전보다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문과가 그동안 엄청 출렁거렸거든요. 그게 조금 덜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금 대학 입시가 다 이과에 쏠려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과는 생각보다도 학생들의 관심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벗어나 있다는 이야기는 의외성이 일어나서 문과에 생각보다 비는 대학, 학과가 나오면 점수는 폭락하는 현상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도 고대 같은 경우에 한 중위권 학과에서 2, 3등급이 붙는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가천대라든지 가톨릭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그냥 조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건 다음 넘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경쟁률이 높다는 7대1 뭐 이렇게 높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가천대 보면 우수한 순으로 세 개를 자기가 35%, 20%, 20% 그리고 탐구는 딱 20% 고정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국영수 중에서 자기가 우수한 대로 비율을 마음대로 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개 영역만 반응하는 것도 있어요. 가천대 같은 거. 그러면 제일 잘 본 걸 50% 하고 나머지 30%, 20%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률이 엄청 높습니다. 여기는 1차 합격은 점수가 엄청 높아요. 근데 얘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과목 간 점수차가 심해서 가천대를 넣었지만 얘는 가천대 갈 애가 아니야. 다른 데 붙으면 추가로 될 경우에는 또 폭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위권 대학으로 내려가면 대부분 다 우수한 식으로 자기가 점수를 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주요 대학들도 이제 서강대, 성대 이런 근대 뭐 웬만한 대학들도 이렇게 이원화, 다원화 방식을 썼다 하는 것이 최근 입시의 특징이다. 왜? 대학들이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점점 더 들어오니까 웬만한 대학들 다 이 판을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대학 입시가 대학들이 학생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수한 학생 뽑아가겠다. 그래서 저는 대학들의 이러한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대학들은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대학에서 잘 키워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대학이 기여해야 되는데, 고작 수능 점수 몇 점 더 받는 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뽑아가지고 우리가 좋은 대학이다. 그런데 이런 대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지구가 AI의 침공을 받고 있는데 대학들이 살아남을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지나간 대학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을 얼마 정도로 도와주고 또 인재를 키워줄지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좀 저는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넘어갈게요. 더 하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올해 나타난 특징 앞에서 이야기했죠. 원서 접수가 29, 30, 31일 이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의외성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정보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고, 뭐 메가스터디든 진학이든 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예전에는요, 제가 한 뭐 20년 전 이럴 때는 정말 기적 같은 결과가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서 했는데 이제는 못해요. 왜? 생각 밖으로 의외성이 안 일어난다. 그럼 누가 그나마 작은 의외성을 찾고
위너가 되느냐? 최대한 준비를 잘한 학생. 특히 이제는 마감 날짜도 다 똑같기 때문에 31일 날 다 때려 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날 하루에 다 때려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플랜 A, B, C를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표는 넘어갈게요. 자, 필수 아이템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요것도 자료만 보여주고 짧게 이야기할게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입결을 3년에서 5년치 꼭 확인해야 된다. 배치표 한계가 있다. 결국은 합격 예측 서비스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야 된다. 근데 이거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디테일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집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지금 주요 대학 합격선이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가면 최종 합격 70% 컷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대 같으면 통계부터 심리까지가 요 정도 점수다. 100분위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과 인공지능에서 산업 경영까지는 요 사이로 나온다. 뭐 경희대는 요 사이로 나온다. 그 다음에 숭실대는 정보보호부터 정보통계보험 수리까지가 91에서 83.5가 된다 하는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숭실대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행정학부는 86, 85, 81 작년이 좀 떨어졌죠. 근데 금융은 84에서 82로 떨어졌다가 85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3년에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비슷하게 가는데 뭐 2년 단위로 출렁거리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경향성을 봐야 된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좀 높으면 그 다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약간 떨어질 수 있고 뭐 이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런데 요거는 아주 이때는 높았다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크게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좀 만회를 했어. 그럼 이럴 경우에는 약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더 떨어질 수도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라든지 이런 식의 최근 3년치, 사실은 한 5년치까지 보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입결 결과를 체크해 봐야 된다 하는 거. 숭실대를 예를 들어서 내가 제공했고 다음 넘어갈게요. 요건 앞에서 이야기된 것들이니까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학생의 성적표를 가지고 최근에 점수를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표. 배치표는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학별 정시 주요 정보와 학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일단 맨 처음에는 배치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수능 반영 방식과 선발 특징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나 가산점을 환산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100분위로 하는데 또 대학이 최종 받아가지고 그 100분위를 그 대학에 맞는 환산 표준 점수로 한다든지 이런 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반영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나오면 우리가 합격 예측 서비스 입시연구소에서 그 데이터만 넣으면 바로 산식이 구동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한계가 있다. 자, 넘어갈게요. 결국은 합격 예측 서비스를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수능 성적 인정을 일단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나의 점수를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 학생은 전체 지원자가 355명인데 실제 지원이 예상되는 195명 기준으로 355명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애들이 우리 사이트에서 노는 걸 보니까 이 대학, 이 학과는 195명이 실제 지원이 예상되는 195명이라고 우리는 본다. 모의 지원은 355명이지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학생의 현재 성적은 합격 지수 80%, 합격 지수 80%는 안정입니다. 충분히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합격 지수를 내주는데 이게
뒤에 갈수록 수시로 조금씩 바뀌겠죠. 그러나 합격지수 60% 안에 들면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지원했을 때 최종 합격은 우리가 보장한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어떤 상담보다도 훨씬 효과적이잖아. 상담을 가서 그 선생님하고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은 쓰게 할 때는 꼭 무조건 합격시키는 몇 개, 한두 개를 꼭 쓰게 하기 때문에 돈 잃고 좀 더 나쁜 대학 가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메가님은 실제 예상 인원 60명 중에서 11등으로 상위 18.3%에 해당된다. 전체적인 판세를 이렇게 지원 정리해 준다 하는 것이 합격 예측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는 변수가 많아졌고 의외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정보가 동시에 너무나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다양하게 어플라이 해보고 실험을 해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점수가 커트라인이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종이에다 원서 써가지고 현장에서 집어넣고 할 때는 엄청난 의외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 접수에다가 접수하기 전에 상당한 모의 실험을 해보잖아요. 메가스터디도 해보고 진학에서도 해보고 여러 번 해보고 또 각종 정보가 도는 걸 취합하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예상 점수의 등락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 남 소장이나 제가 이야기했던 올해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은 일반적으로 거의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워낙 많은 대학에 많은 학과에 학생들이 사람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과학의 확실성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거기에 따라 작용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상되는 현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직도 의외성은 어디엔가 나타난다. 그래서 원서를 넣을 때는 전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31일까지 끝까지 보고 넣었을 때 운 좋으면 한두 개의 의외성은 찾아진다. 그럼 그 한두 개의 의외성은 1년 재수했을 때의 점수보다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진하자. 정말 엉망진창의 제도에 우리 고3들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이 제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마지막 전진하는 단 하나의 통로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다음 마지막 제가 늘 강조하는 지원의 원칙을 사수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례들은 많은데 그 사례는 오늘은 뭐 시간이 10분 초과해서 안 하겠는데요. 여기 뭐라고 썼죠? 원칙. 딱 정했으면 그걸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플랜 A, B, C 세 개를 만들어 놓고 그 A, B, C 세 개의 상황을 보고 나는 어떤 기준일 때는 A를 선택하고 어떤 기준일 때는 C를 선택한다. 이걸 딱 정했는데 돌아가는 판세가 B다. 그럼 과감하게 B로 딱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원서를 어떻게 쓸 건지 나만의 원칙을 딱 정해야 되는데 그 원칙 중에서 첫 번째 꼭 이건 지켜야 된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적에 따라갈 것인지 내가 공부하고 싶은 적성에 따라갈 것인지 이걸 꼭 정해야 돼요. 난 무조건 성적대로 갈 거다. 그럼 이것만 해야 돼요. 나는 무조건 가고 싶은 과만 가겠다. 나는 반도체 관련 과만 가겠다. 그럼 거기만 쓰면 돼.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 없는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충분히 지금부터 20일까지 그래서 내 인생을 놓고 고민을 해라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니까 이거 2개, 이거 1개. 그러면 ABC 플랜을 짤 때 다 성적에 맞춘 거 2개, 내가 꼭 가고 싶은 거 1개 해도 되고 또 반대로 이거 2개, 이거 1개 해도 되고 이거 3개 빵 해도 되고 이거부터 정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꼭 정하셔야 돼 미리. 이게 1번에 이거 안 정하고 점수 찾다가는
결국은 우왕좌왕하다 끝난다. 이거 고민을 1차적으로 하시고, 어디 상담 가려고 좀 제발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먼저 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성무패 전략. 그러니까 안정, 적정, 소신 이렇게 쓸 때 뭐 상향이라 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안정, 하향, 하향, 안전, 이거 무조건 진학이죠. 그 다음에 적정, 경우에 따라서는 재수할 수밖에 없는 운이 나쁘면 재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올해 망했으니까 무조건 재수. 우리 고3들 중에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재수 시작한 학생도 많을 건데, 그 학생조차도 의뢰의 결과로 재수 안 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일단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성일무 1패를 할 건지, 무조건 재수하겠다고 하는 학생은 3패 전략도 있지만은 1무 2패 전략도 있잖아. 마음이 약해가 여기 붙으면 갈지도 모르거든. 이런 것들을 딱 정해라는 거예요. 재수 각오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장수생이다. 한 사수했다. 의대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의대 갈 만한 대학 어디 하나 있으면 그거 무조건 써야 돼. 그래서 얘는 3성 전략을 쓰거나 2성 1무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 2성 1패 전략을 쓰거나, 이걸 그러면 플랜 ABC에 따라서 이거 다르게 조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세워야 된다. 플랜 ABC와 연결시켜가지고 요거 해야 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게 의외로 또 중요한 건데, 원서를 쓸 때 언제 쓸 거냐? 시간 정해야 돼. 그럼 31일 쓰는 게 나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31일 쓰기 위해서 준비를 플랜 ABC를 정하고, 그 31일 마감일 날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3시에 5시에 6시 마감학교 이러면 내가 이렇게 수도 있고, 내가 원서를 실제로 쓸 때는 뭐 3시 마감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나는 한 2시에 하나 쓰고 한 4시에 하나 쓰고 5시에 하나 쓴다. 요렇게 시간을 딱 정해놔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일성일무 1패 전략이면 여기 일성 여기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1무짜리는 여기 쓰겠죠. 1패짜리는 마지막까지 가면서 대박을 한번 노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서 플랜 ABC와 시간하고 이거 다 정해야 되고, 또 여기 뭐까지 정해야 되느냐. 누가 이거 결정할 거냐. 제일 좋은 거는 학생 자신이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고생하신 어머니 있잖아. 또 아버지도 있고, 또 어떤 집안에는 입시의 여왕 이모님이 계셔. 여기 나도 한 자리, 뭐 여러 상황 변수들이 있으니까 결정권자를 정해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확실하게 안정권이에요. 마음 약한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요거는 아버지, 요거는 본인, 학생 본인, 요렇게 정한다든지, 어떤 집은 이게 이모가 되는 집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서 넘는 시간, 결정권자까지 다 정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원칙사수에서 첫 번째는 내가 대학을 볼 거냐, 나의 적성과 미래를 위해서 나는 무조건 이것만 공부하겠다든지, 그 성적과 적성의 조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성무패 전략은 올해 수능을 치른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세우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원서 넣는 순간까지, 마지막 최종 결정자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딱 준비해 놓고, 플랜 ABC, 올해는 마감일이 다 31일이니까 치밀하고 치열하게 준비하고, 오늘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고, 그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잘 읽어보면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합격 예측 서비스에서 매가든 진학이든 돌아가는 사항들을 다 보면서 판세 분석을 해가지고 이러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각 밖으로 좋은 결과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지금부터 20일 동안 여러분의 성적을 10점 이상 올리고 대학을 2레벨 이상
끌어올리는 마지막에 결국 최종 승리하는 우리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올해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 어른들이 참 세상을 어렵게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